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국사하고 동아시아사 강의 맡고 있는 정시용입니다. 우리 이 희소고시학원의 이 전공 역사 분야에서 이번에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어떻게 하면 좀 합격을 할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저하고 또 반철지 선생님하고 우리 이 진용팀에서 몇 가지 좀 얘기하고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소개 말씀 드리려고요. 일단 한국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으려면 누구나 다 그걸 다 추구하고 희망하고 있지만, 모든 역사는 이 사실과 의의라고 하는 것, 이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항상 공부할 때 3단계로 공부하시길 제가 바라요. 3단계는 첫째, 개념 파악해라. 누구를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교사의 입장에서는 열을 알고 하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열을 알고 본질적인 걸 좀 접근해야 되는데, 일선에서 제가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면 너무나 개념이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역사적 지식은 고대사를 비롯해서 근대사라 하더라도 다 개념이 현재 이전의 개념, 이제 현재까지 포함해서 그 이전에 주어졌던 명료한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 파악을 한자로 다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돼 있어야, 중국사도 그렇고 그래야 거기서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아직도 암기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더라. 그렇게 해서는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모든 것은 일단 역사라고 하는 것은 팩트를 기본으로 하는 거죠. 사실이라고 전제해야만 이것이 역사가 성립이 되니까, 1차적으로. 그래서 사실이라고 전제했을 때 이 개념을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시기를 파악하고, 두 번째로는 무조건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역사는 다른 학문과는 좀 다르죠. 사회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측면을 더 강조한다면은, 우리 역사학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시간과 공간의 좌표 속에서 인간의 행위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결과라든가 원인, 배경 이런 것들 다 포괄적으로 연계해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입체적이다. 그래서 사실을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의의 파악인데, 사실 파악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 기입형 문제는 바로 이 사실 파악의 단계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런 다음에 의의 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건 서술형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의의 파악입니다. 예를 들면은 기인제도나 사신관제도, 또는 사신관제도가 고려 태조 때인데, 조선 시기에 많이 나오는 게 이번에도 유향소 같은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유향소가 도대체 뭐냐, 개념 자체를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향촌에 유향품관들, 남겨져 있는 품관들이다.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 내가 관직에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를 했다, 외교부 장관을 했다, 또는 뭐 경찰청장을 했다, 뭐 사무관을 했다. 그러면 퇴직하고 나서 그 품계는 반역하지 않는 한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품계를 지냈다는 것 가지고 향촌에서 사무실 하나 운영했다, 이런 거죠. 이게 유향소죠. 고려 말부터 있었던. 그렇다면 향촌자치기구구나. 그럼 향촌자치기구가 조선 건국 이전부터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그 유향품관들의 자치기구였는데, 조선 건국을 반대했던 세력들 같은 경우에 고려에서 관직에 있었으니까 통제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조선 시기에 태종 때부터 만들어지는 게 유향소구나.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게 이제 태종 때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경제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경제소는 또 뭐냐, 서울에 둔 유향소를 통제하고 연락 보고하게끔 만든 그런 기구, 이게 경제소, 서울경이 있을 때 기구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경제소는 중앙집권을 위한 것이고, 유향소는 향촌 자치를 위한 것이라면, 그러면 신권을 강조하고 그런 왕들은 아무래도 좀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겠다. 태조 때 정도전이 있었으니까 유향소가 그대로 고려 말부터 있었던 게 있었다. 그러다가 태종 때 없앤다? 오케이. 세종 때 다시 또 의정부 사사제 같은 거 실시했으니까 다시 또 복설된다? 그런 다음에 세조 때 또 없앤다? 성종 때 살인파 등용했으니까 또 복설된다? 연산군 때 또 없앤다? 중종 때 중종반정, 조광조 같은 살인파들이 등용됐으니까 다시 또 인정된다? 이런 개념으로. 그러다가 그것이 선조 36년, 1603년이 되면은 향청이라는 명칭으로 개칭되는 거구나. 수령이 다 장악해 들어가니까 이제는 경제소는 의미가 없으니까 폐지되는구나. 이렇게 개념을 잡아서 공부를 하시면
본질이 이제 딱 들어가고 또 시기 파악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항상 제가 세 가지를 반드시 본질적인 것 뭐다? 사실과 의의인데 이걸 파악해 들어갈 때 개념 파악 철저히 하시고 그런 다음에 병행해서 같이 시기 파악하시고 의의 파악을 하면 그런 것이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출제 경향을 이번에 좀 비교를 해보면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자료는 좀 나눠드렸는데 새롭게 경향이 나오는 것이 이제 2020년하고 21년 요걸 비교하는 것이 좀 좋겠죠. 물론 그렇다고 기출문제가 다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기출됐던 것도 함께 보시되 유형상으로 보면 단원별로 보면 우리 고대사 분야에서 지금 2020학년도에서는 뭐 나오지 않았고 고대사 성립기 그 이전 연도에 출제된 문제들은 여러 있었는데 고조선 문제라든가 삼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죠. 2020학년도에는 우리 삼국시기에 삼국항쟁사 뭐 대야성이라든가 또 단양적 성비 또 삼국시기 수치제도 또 대인이라든가 대가의 의미가 수치 과정에서 한 역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우리 무령왕릉이 나왔죠. 그죠? 무령왕릉 지석하고 성왕 관산성 전투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쉬운 문제가 아니었나. 이거는 다 모의고사에 다 내드렸어요. 사료가 제가 시기별로 단원별로 이게 사료 학습을 다 해주는데 사료 가지고 다 문제화 해드리는데 거기에서 다 나왔고 모의고사 문제로 다 해드렸기 때문에 이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남북국 시기는 나오지 않았고 고려 시기도 이제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싶어요. 특히 남북국 시기의 경제사 파트 아주 중요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고려 시기도 정치사 또 경제사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또 조선 초중기 그건 이제 본건사의 재편기에 2020학년도에 조선 정치기구의 변화와 기능 이런 걸 냈거든요. 도평의 사사 6조 이렇게 났었는데 알다시피 요번에 나온 거는 이제 유향소 하고 여시향약 또 유향소와 향약 보급을 통한 어떤 살인파의 정치 지향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실패하게 된 이유가 뭔지 이걸 물었죠. 또 조선 후기에 봉건사의 체기에 농업경영 형태와 더불어 열알게 나타난 박지원의 상업관 뭐 이런 것들은 좀 평범한 일이 아닐까. 또 근대 변혁운동과 반침략 민족운동 시기였던 1876년부터 1910년 사이에 요 시기에 2020년도에도 대한제국기에 언론활동하고 일제 어떤 언론 탄압 이런 것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번에도 이제 만국공법에 대해서도 좀 나오고 이걸 참 등한히 하는 측면이 있긴 한데 아주 이걸 지엽적으로 좀 냈어요. 그 다음에 조일소 조교하고 조밀소 통상조약, 이 속방조의 쟁점 가지고 좀 냈는데, 이건 뭐 다 아실 수 있을 건데, 이것과 비슷해서 저번에도 제가 또 시험 문제도 냈습니다. 어떤 거, 방공령 문제와 관련해서도 또 조밀소 통상조약의 최혜국 대우 최초고, 방공령 규정도 최초고, 관세조항도 최초고, 거중조정조항도 최초였던 조미소 통상조약. 또 일본과 관련해서 방공령이 규정된 83년도 개정된 조일 통상장정 이제 이런 것들 시험 문제를 냈었는데 유사하게 또 나왔었습니다. 다행스럽게 또 민족해방운동사에서도 나왔죠. 2020년도에는 노동운동사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20년대 경제 파트가 좀 나왔어요. 20년대 부르주아 세력의 주장 이런 것들이 좀 언급이 됐고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요거 가지고 어떻게 어떤 경향성을 좀 볼 수 있겠느냐면 같은 부분 큰 시대 안에서 같은 시대 안에서 다른 주제 가지고 내는 경향성이 좀 보였다. 그래서 이걸 참조해서 그 시기에 물론 그것이 반드시 2022학년도에도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없으나 삼국 시기는 아주 세팅돼서 한 문제씩은 나온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선 정치사도 조선 초중기에 정치 파트가 좀 나왔으니까. 그런 다음에 해방전국에서는 뭐 작년하고 올해도 안 나왔고 또 현대사회에서 제주 4.3 항쟁이라든가 통일주체 국민회의 또 국가보안법 숙군작업과 관련한 주제로 나왔고 그 전엔 또 2020학년도에는 사학사 한국 사학사가 출제가 된 적이 있죠.
그래서 사료 학습이 항상 같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공부 방법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토대로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될 거냐.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 구조를 딱 알고 있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료와 관련해서도 같이 해석을 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커리큘럼 속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강독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자료는 다 드렸으니까 보시면, 동아시아사들 고대 사회에서 2020학년도에는 우리 신왕조 주례에 관한 것, 이 주례는 중국 고대라든가 우리나라 조선 시기에 주례를 모델로 해서 제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왕전제의 내용, 이건 제가 또 모의고사에도 많이 내드렸던 겁니다. 왕전제의 내용. 이번에도 한비자 이 법과 사상과 집대성한 사람이라든가 이것도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고, 진시황의 정체 또 나오고, 또 중세라고 하는 시기, 삼국부터 5대 19 시기에 2020학년도에는 서진의 정치 상황, 또 당나라 안사해난 이후의 경제, 요거 가지고 이제 냈었는데, 이번에 위진남북조 시기에 구품중정제, 구품중정관,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시험에도 냈고, 그 다음에 근세라고 하는 송, 요, 금, 청 말기까지 중에서 2020학년도에는 안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원나라 좀 쉽게 나왔죠. 교초, 시박사, 또 그 시박사 설치 이유라든가 동서교육로의 비중 변화. 요건 수업 시간에도 제가 동서교육, 지금 동서문물 문화교류, 문명교류사 쪽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눈에 말씀드렸고, 모의고사도 그래서 좀 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사회에서도 이제 청말부터 해서 중화민국 시기, 요 시기에 2020학년도에는 청조 말기의 열강의 이권 침탈 조약과 내용, 요게 나왔고, 요번에도 경사의 변이라든가 지계 총독, 이런 것들은 좀 지역적이고 아주 세부적인 것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나왔다. 그래서 공부는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할 필요,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공부는 정밀하고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인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어떤 사건이라든가 어떤 사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건, 사실이 벌어질 때 인물을 항상 같이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 이게 다 연계되어 있으니까. 알았죠? 그래서 이거 혼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 사실, 이건 인물과 같이 연계해서 꼭 알아두셔야 되고, 또 신축조약, 이 베이징 의정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징 의정서는 외국 군대가 주둔할 수 있게 되게 된 어떤 배경, 신축조약, 요거 중요하게 강조했었어요. 그다음에 청조의 이권, 철도 이권 양해와 신해혁명의 연관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현대사회, 중화인민공화국부터 현재까지 중에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 요거 제가 모의고사로 작년에 그대로 내드려서 좀 공부가 됐을 것 같은데, 이번에 또 현대사회 쪽에서 20세기 초의 어떤 상하이 조계도라든가 공부국 설치로 인한 조계 성격의 변화, 이거는 굉장히 좀 까다롭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런. 그래서 작년보다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그래서 한국사는 좀 더 쉬웠고, 중국사 같은 경우에 근현대 쪽에서 현대 쪽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 동아시아사를 공부할 때는 중국사 위주가 될 텐데, 첫 번째는 고교 거민종 교과서의 중핵적인 내용을 비교해서 꼭 공부를 하실 것. 거민종 교과서 내용을 일단 그거는 딱 정리하고 그냥 안 봐도 다 안다라는 정도로 그냥 딱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필독 개론서 있죠? 동계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아틀라스 중국사라든가 아틀라스 일본사라든가 이런 필독 개론서들이 있는데,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라든가 이런 필독 개론서 한 3가지 정도, 기본 거민정 교과서 빼고 그 필독 개론서 대학교 요거하고, 또 국가별로 등장하는 인물과 정책이라든가 또 사건을 주제별로 정리하고 반복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지도학습에 같이 유의해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 역대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어차피 출제위원들은 돌아가면서 들어가더라도 또 들어갑니다. 그럼 기출문제를 다 연도별로 보고 돌려서 내죠. 똑같이 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그러나 자기 전공 분야에서 돌려서 내는 경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잘 분석해서 주제별로 뽑아 정리하고 그에 따라 어떤 심학습을 당연히 해 주셔야 되고요. 사료 있지 않습니까? 사료집으로서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걸 같이 보시되 어떻게 보냐. 개론서라든가 교과서, 이 거민종 교과서를 보든 개론서를 보든 간에 같은 시기를 다 함께 비교해서 보세요. 같은 시기를. 그러니까 뭐 진을 본다. 진을 공부할 때는 교재마다 진을 다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빠진 거 여기 있을 수 있고 또 서로 보완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시기를 여러 교재를 한꺼번에 다 비교해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냥 그 책을 전체적으로 고대부터 근대 현대까지 다 읽고 다른 책을 보고 이러지 말고 같은 시기를 교재를 다 정리하라. 요게. 그래서 필독 개론서를 정리할 때는 공부하는 시대와 주제를 여러 책의 같은 부분을 함께 비교해서 3단 우리 독서대 뭐 이런 걸 가지고 놓고 비교해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빈틈없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촘촘히 공부해서 정밀하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내 지식으로 만들어 둔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료가 나올 때 어떤 유동 가능성 있게 또 사료를 키워드를 가지고 뽑아내는 그런 연습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공부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3가지 방식으로 항상 시기와 의의를 함께 개념 파악하면서 1단계 개념 파악, 시기 파악, 그 다음에 의의 파악을 해주면서 보시되 여러분들 또 뒤에 보시면 제가 낸 것 중에서 우리 실제 된 것 자, 여기에 다음 사료를 토대로 뭐 답하시오 뭐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요것도 사료 학습 때 이렇게 제가 해드린 거예요. 사료 학습 때 사지, 절, 도덕, 백제, 제, 군사, 영동대장군 이렇게 해서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이게 지금 수업 시간에 다 한 수업입니다. 그 내용. 그럼 주제 백제 무령왕 가지고 체제 정비와 중흥 노력 가지고 제가 문제를 내서 그럼 기억, 자코를 받은 왕은 누군지 쓰시오. 백제 무령왕이죠. 그 다음에 그 왕이 니은처럼 강국이 됐다라고 표방할 수 있었던 사항을 대내면의 체제 정비 내용과 대외적인 외교면으로 나누어 각각 한 가지씩 제시하라. 여기 다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중국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 조세제도의 변천을 나타내는 사료다. 가의 기억 니은과 나다에 해당하는 명칭을 쓰라. 이제 이런 것들은 다 평상시에 다 제가 내드렸던 문제인데 그러면 그 뒤에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자, 여기 우리 한국사 기출문제 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밑줄친 기억 내용이 확인된 유물의 명칭과 또 밑줄친 니은 사건이 일어난 전투를 쓰시오 뭐 이렇게 나왔는데 가를 보면 사지, 절, 도덕, 백제, 제, 군사, 영동대장군으로 봉함이 가하다. 삼국사기 수업시간에 한 것 여러분 자료 그대로 드린 거.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왕릉 중에서 피장자가 누군지 유일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왕릉은 무령 왕릉밖에 없죠. 왜 그러냐? 능지석이 발견됐기 때문에 능지석이라고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유물 무령왕 능지석입니다. 지석.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적중문제로 모의고사로 내드렸던 것 중에 원사료 무령왕 능지석을 제가 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무령왕 능지석, 그죠? 여기에 그죠? 무령왕 능지석 여기 능지석 여기 쓰라고 했고 무령왕 그래놓고 여기 영동 거상 제 유지
그래서 이제 가에서 기억 백제 국왕 왕 대비의 어떤 몇 년상인지 쓰고 유지는 어느 쪽 방위인지 쓰라고까지 더 어렵게 냈었죠, 저는. 이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그래서 이거는 자축인묘 진사오 자축인묘 진사오 미신유 술해 12간지 중에 좌오 묘유방 여기 정서 방향인 거예요. 그죠? 정서 유방이라는 거는 정서방에 해당되거든. 이제 이런 것까지도요. 또 나에서 A는 중국 양나라에서 받은 니은 왕의 작호이다. 니은의 왕에 해당하는 사람을 쓰라. 무령왕이고. 또 나의 BC에 나타나 있는 종교나 사상을 쓰라. 여기는 BC에는 이제 토왕, 토부모, 상하, 중관, 이천석, 매 신지 위 묘라. 신지를 사서 묘를 썼다. 무덤을 썼는데 고립 권 위명이라. 권리증을 세워서 밝게 밝혀둔다. 불종율령이라. 율령, 사후세계에도 그런 율령을 따르지 않는다. 특별히 이게 도교 노장사상이 반영된 개념이죠. 그 다음에 나와 관련해서는 상황이 이제 전사하는 상황이 나오죠. 진흥왕이랑 554년도에 관산성 전투에서 패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난병들에 의해서 살해되었다. 이 관산성 전투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문제를 여기에 또 내드린 겁니다. 그 전에 모의고사에 올해 문제였죠. 그래서 여기 백제 왕 명롱 여기 이제 성왕의 이름이죠. 그래놓고 관산성을 공격하였다. 관산성 전투를 못 쓰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여기 그대로 또 쓰시면 될 것이고. 그래서 성왕 때 이렇게 진우왕한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왕의 아들 위덕왕, 곧 창왕은 부여 능산리 능력을 아주 성대하게 조성을 하고 아버지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또 어떤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게 백제 금동 용봉 복례산 향로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또 중국사 같은 경우도 유사 적중 문제로 낸 것이 이번에 이렇게 동서교류에 나타난 어떤 교육로 비중의 변화를 쓰라고 한다든가 또 니은에서 해상무역을 관리하던 기관의 명칭을 쓰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 전에도 제가 또 직전에 2021년도에 올해 이분 바투타 여행기와 관련해 가지고 또 동서교류사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업 시간에만 잘 좀 따라오시고 하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커리큘럼 자체가 기본 과정하고 또 심화 과정하고 그 다음에 주제 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하게 처음에는 기초반이 있겠고 그런 다음에 기본 이론반이 있고 심화 과정에서는 또 기본에 다 배웠으니까 시대 안에서 중요한 주제별로 딱 정해서 내용과 사료 위주로 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또 문제화하는 이런 걸로 하면 거의 다 촘촘히 점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공부라고 하는 거는 지겨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쭉 하다 보면 어느 단계에서 자기 실력이 단단해질 때 그때 퉁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실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히고 답답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다 단단해지는 과정이다. 근데 계속 가야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탕 책을 안 보고도 아는 그런 계단식으로 실력이 뛰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기초반 또 기본 이론반 그 다음에 심화 과정 그 다음에 모의고사 과정 이런 과정을 체계적으로 따라오시면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이 가장 빠른 시기에 효과적으로 공부해서 빨리 합격의 희열을 맛보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좀 더 방법은 더 많이 알고 또 내용도 그러하다 친다면 그러면 좀 더 효과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여정에 즐거운 책무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반철지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실 테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수업 시간에서 뵈는 걸로 하고 본격적으로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만나겠습니다. 안녕.